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수 소장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올해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정말 다사다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 창업자 입장에서는 시름의 골이 아주 깊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용띠에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2025년 을사년 뱀띠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창업시장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요. 과연 2025년 을사년 창업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2024년 1월은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죠. 하지만 경기 불황의 골, 물가 상승 여파가 커지면서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물가 상승이 원가 상승을 불렀고 원가 상승이 판매가 상승을 불렀죠. 판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5,100만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기가 겁내하는,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결국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리는데 한계가 역력했던 이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신규 브랜드는 정말 많이 생겨났죠. 한 달에 200개 이상. 전체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가맹점 확장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역력했던 한 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맹점주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매출액에 대한 한계,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10%가 안 됩니다. 이런 브랜드가 상당히 속출했던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틈새에서 컴포즈 같은 브랜드는 필리핀 졸리비가 인수하면서 4천억 잭팟을 터뜨렸다. 이런 뉴스도 있었던 이 2024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외식업 시장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외식업 시장에서 폐업률이 잦았던 시장은 역시 배달 창업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배민, 쿠팡이츠 같은 이런 어플이 결코 천사표가 아니라는 게 여실히 증명됐죠. 한때는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겠다. 코로나 시기에는 중개수수료를 건당 1,000원 해주겠다 했더니 결국은 이제는 매출액 대비 10%를 중개수수료로 내라. 10%의 중개수수료, 라이더 비용 20%, 원가 35%에서 40%. 결국은 뭐가 남는 건가? 배달 음식점에서는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들 많았고 올 창업시장에서도 배달 창업, 배달 100% 매출을 올리는 배달 음식점들의 폐업 행렬이 가장 컸던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좀 활기를 띠었던 외식업 시장도 있었는데요. 특히 하이볼 전성시대 라고 할 정도로 요즘 우리나라 주점뿐만 아니라 웬만한 음식점에도 이런 다양한 하이볼 메뉴를 주류 아이템 중에서 신메뉴로 출시하는, 이게 보편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일본 가면 저처럼 술을 잘 못 먹던 사람들이 쉽게 많이 먹었던 하이볼이 이제는 우리나라 웬만한 음식점에는 하이볼이 없는 매장이 없을 정도로, 가쿠 하이볼 같은 오리지널 산토리 하이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증류주라든지 다양한 위스키를 넣어서 한 잔에 5,000원, 6,000원, 싸게는 3,800원 하이볼까지, 하이볼 하이펜서까지 등장하면서 이 불황 여파로 하이볼은 전성시대를 이어지고 있다. 2025년에도 하이볼 열풍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탕후루. 정말 올 초에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야? 여지없이 탕후루 시장은 유행 아이템의 천병, 유행 아이템의 사이클을 그대로 그리면서 한때 2,000개 이상 오픈했던 절반은 문을 닫을 정도로 2024년 오랫동안 가장 많이 폐업했던 이런 아이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식사류 아이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민적인 국밥 아이템, 순대국밥, 콩나물국밥, 그 다음에 다양한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설렁탕류의 이런 국밥집 아이템은 상당히 좀 호황을 누렸던 이런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다양한 국밥 메뉴들은 계속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생겨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깃집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들의 이런 가벼워진 호주머니 물가를 감안해서 이런 냉삼 열풍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업자 입장에서도 최소 비용을 줄여서 오픈할 수 있는 선술집형 고기포차 이런 형태는 아마 2025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 카페 시장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카페 시장 지금 공정위에 등록된 카페 브랜드만도 하더라도 순수 커피 음료 브랜드만 1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베이커리 브랜드까지 합하면 거의 1300개 브랜드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하이볼 전성시대와 함께 카페 전성시대다라고 말할 정도로 양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늘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70만 개 음식점 중에서 거의 15만 개가 카페 매장이 오픈했기 때문에 15만 개면 우리나라 편의점이 지금 한 5만 8천 개, 6만 개 가까이 되죠. 미용실이 10만 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13만 개 이러는데 그보다 많은 15만 개가 카페 매장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적으로 인구 5천만 대비해서 카페가 상당히 많이 오픈하고 있고 과열되고 있다. 아마 2025년에도 이러한 카페류의 창업시장은 계속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다방 같은 이런 브랜드에서는 전국에 주유소 하시다가 문 닫은 주유소 사장님들 찾아서 50억 프로젝트 가동하는 분들, 이런 브랜드들이 드라이브스루를 이렇게 오픈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이런 드라이브스루 테마로 하는 카페 열풍도 궁극적으로는 매장 자체가 이렇게 확장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2025년 카페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창업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늘 관심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카페 창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카페 창업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죠. 특히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창업 시장도 돈을 많이 버는 창업 시장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아마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카페 아니면 눈 뜨면 출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어떤 일로서의 카페 창업, 이 시장은 이 중장년 창업 시장, 실버 창업 시장, 일본 같은 경우는 할머니 바리스타, 할아버지 바리스타 이런 카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매업 시장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판매업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은 역시 편의점 시장이죠. 지금 개수로 1등하는 것은 CU가 한 18,400개 되네요. GS 편의점이 한 17,900개, 3등 브랜드 세븐일레븐 14,200개, 4등 이마트24가 한 7,200개 정도, 도합 한 6만 개 시대에 안착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국의 아파트 상가에 동네 슈퍼까지 다 편의점 간판으로 전부 간판 청가리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편의점 왕국으로 불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편의점 수가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런 판매업 시장에 상당히 이슈가 될 만한 이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시장이 2018년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한 24조 원 시장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30조 원 시장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판매업 브랜드 중에서는 전체 12,000개 브랜드 중에서 판매업 브랜드는 한 4.5% 58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편의점 브랜드가 한 41, 두 번째 의류 패션 브랜드가 한 42개, 그 다음 화장품 브랜드가 한 15개, 농산물 브랜드가 한 30개, 건강식품 브랜드가 한 25개, 이런 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판매업 시장은 이 온라인
시장, 특히 스마트스토어 시장이라든지 온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모델로 접근하려는 이런 아이템들은 2025년에도 계속 늘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판매업 시장에서 무인 시장, 무인 판매점 시장, 대표적인 게 무인 편의점, 무인 문구점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인 반려동물 용품샵, 무인으로 하는 아이스크림 이런 매장은 여름에는 성수기죠, 사실은. 무인 밀키트샵, 이 코로나 시대 때 주목받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무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의 투잡 아이템으로 상당히 관심은 많은 반면, 사실 무인 카페부터 무인 창업 아이템이 투자 대비 수익성 측면에서는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이런 무인 테마 쪽은 계속 창업자들의 관심도는 높아지는 건 현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2025년 상권 트렌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상권은 감성골목 테마가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금 이런 리단길 상권, 로스길 상권으로 이름되어지는 감성 골목 만들기가 상당히 관건이었죠. 이를테면 전국의 리단길만 하더라도 대충 어림 잡아도 거의 35개 이상, 거의 한 40개 이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궁극적으로 전국 지자체장들, 전국 중소도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서울 수도권 2030 젊은 수요층을 우리 동네까지 어떻게 끌어들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원도심을 감성 테마의 예쁜 골목으로 치장해서 리단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서울 수도권 젊은 층을 우리 동네까지 어떻게 끌어들일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었고요. 실제 2024년도 이런 전국의 리단길, 로스길 상권만이 그나마 요즘 경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세대 수요층들이 몰렸던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에도 이런 감성 골목 만들기는 계속 상권 활성화의 한 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전국 상권마다 로컬 크리에이터, 이를테면 각 골목 상권에서 어떤 상권 활성화의 앵커 점포 역할을 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해서 50개 점포 정도만 있어도 골목 상권 활성화 골목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아마 2025년에도 전국의 동네 상권 살리기, 어떻게 보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저는 분양가 비싼 신도시 아파트 상권보다는 이제는 전국의 1,400개 전통시장 상권, 그 다음에 이런 감성 골목 상권이 어디인가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이 조심스럽게 놓고 하는 부분, 이게 아마 상권 측면에서는 창업자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나 전국의 1,400개 전통시장 중에서 이 중에 거의 한 75%, 80% 정도가 지붕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아케이드. 이런 지붕이 설치된 전통시장 상권은 저는 특히 좀 주목해야 됩니다. 지붕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쇼핑 편의성이 좋아지는 거죠. 상권의 응집력도 더 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황량한 아파트 상권보다는 오히려 저평가된 전통시장 상권 어디인지 이런 부분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창업시장 관점에서 2025년을 좀 정리해서 전망을 해보자면 내년 뱀띠에는 창업시장이 갑자기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 분들, 특히 창업 실수요자들은 2025년부터 조심스럽게 녹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창업시장을. 이렇게 경기 불황기인데 창업시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경기가 불황이다, 어렵다 그러면 상권 관점에서는 상권의 점포 시세, 권리금 시세는 떨어지는 거죠. 즉
최소 비용을 들여서 가장 비싼 상권, 비싼 점포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요인도 있다는 거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2025년에 열심히 두 발로 발품을 팔아서 시장 조사를 좀 하면서 빅 아이템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틈새 상권, 틈새 입지, 틈새 아이템이 어디인지를 직접 점포와 결부시켜 보는 게 창업시장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법, 즉 아이템보다는 점포 찾기가 더 먼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 아이템에 대한 궁금증, 창업 상권에 대한 궁금증, 창업과 관련된 투자, 창업과 관련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창업통TV에 연락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속의 기회 찾기가 더 예리하게 진행돼야 되는 2025년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을사년 창업시장 전망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늘 애정어린 이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통TV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